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장동 핵심 인물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준비기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판 준비기일이고 사건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준비기일이 어제도 했지만 또 24일 정도 한 번 더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인만 출석을 했고 원래 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없어요. 다만 유동규 씨는 본인이 직접 출석을 했고요. 나머지는 변호인이 출석을 했는데 배임자가 지금 가장 제일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대다수 피고인들은 부인을 하는 모양새고 다만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통해서 대체로 공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영학 녹취록이 오염됐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은 다 인정한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으로 과거에 또 정영학 씨한테 빠져나간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방금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유 전 본부장은 출석 안 해도 되는데 왜 나왔을까요? 저는 아마 이 4명이 출석 의무가 없는데 과연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까 아닐까 예고 기사가 나올 때 저는 이 중에 몇 명은 드러낼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유동규 씨만 나왔잖아요. 유동규 씨가 사실 구속돼 수감된 기간이 제일 깁니다. 그 어제자로 한 46일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저희가 피고인들 내지 피의자들 접견하고 만나보면 진짜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굉장히 그 수감 생활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은 사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할 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변호인이 다 하겠죠. 예, 출정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의도도 사실상은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또 나와서 본인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물었을 때는 변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기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소가 이루어지고 검찰이 이 피의자들을 그 재판에 넘기게 되면 그 이후로는 수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압박을 받는 와중에 그 수사에 제대로 임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인데 일단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환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혐의로 일단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됩니다. 이게 별건 수사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다른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변호인 의견으로는 사실상 이게 대장동 의혹의 큰 틀에서 다른 혐의를 받더라도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공소사실과 지금 계속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받는 그 혐의 사실이 크게 거리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 형사재판에서는 대립 당사자가 피고인의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거든요. 그럼 이런 대립 당사자 지위에 있는데 또 다른 사건에서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다.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상당한 좀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수사 기록이 지금 46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10만 페이지, 몇십만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 기록 자체도 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또다시 계속 비슷한 사건을 계속 조사를 받는다. 이 상당히 저희가 변호사라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또 실체가 사실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한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있을 때까지 나올 때까지 찾아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하기도 바쁜데 또다시 추가하는 건 무리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 일단 혐의가 가장 짙다고 하는 곽상도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제동 걸린 거 아니냐. 제동이 걸린 게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50억, 세금 빼면 20몇 억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게 지금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급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인정이 됐는데 과연 대가성이 있느냐, 최소한 알선이 됐느냐 이 부분만 입증을 하게 되면 영장이 나오거나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소명이 안 됐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돈 간 것만 지금 입증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 확실했던 거가 지금 막혔는데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건순일 이런 사람들까지 가기는 쉽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은
처음부터 조사 기본을 놓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메인 뭐 이런 거 엉뚱한 거 찾고 있다가 눈에 띄는 거 해가지고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게 수사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거를 2달 만에 빙빙 돌아서 결국 기각을 받았다는 거는 수사가 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선 수재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됐을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사실은 그 추징 보전 조치가 취해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을 묶어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이거는 일단 곽상도 전 의원 측에서 항고했기 때문인데요. 이 경위를 보면 일단 기소전 추징보전이라는 걸 검찰이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불법 수익, 범죄로 얻은 수익을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하면 안 되니 우리가 이 부분을 동결시켜 놓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진 건데 물론 모든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국가에서 환수해가는 것은 원칙인데 기소 전에 추징 보전하는 거는 사실 공무원 범죄에 국한이 됩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이라는 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검찰이 이건 공무원 범죄니까 기소 전에 추징 보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뇌물죄보다는 지금 알선 수재로 뭐 영장 청구도 됐었고 네. 실제로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깨질 위기에 처하니까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 업무를 본인이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니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 수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곽상도 전 의원 측의 주장이 나온 거고 이에 반해서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뇌물죄 여지도 우리는 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꼭 기소 전 추징 보전 자체가 뭐 위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고발사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를 구속하는데 실패해서 뭐 톡톡한 망신을 당했다. 어떻게 보면 무능을 입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번에 다시 판사 사찰 문건으로 소환했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가 지금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있는데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정책관 담당관을 할 때 당시에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발 사주 관련된 건데 판사 사찰도 문제가 된다라고 좀 언론에 알려져 있었고 예. 행정법원 판결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관련 직권남용죄가 된다라고 출석을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발 사주보다는 판사 사찰 문건이 아마 기소하기는 더 쉬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손준성 검사는 이번 소환에 다시 연기 요청을 하면서 공수처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사실 소환도 좀 너무 임박해서 내지는 텀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은 피해자 방어권에 좀 제한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 영장 그것도 2번째 영장 청구한 게 기각된 거의 직후에 또 소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발장 사주가 제대로 안 풀리니까 이번엔 뭐 판사 뭐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이기는 한데 바로 또 조사를 하겠다는 일정을 통지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이건 뭐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 당연히 좀 심신이 지쳤겠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로 내가 좀 바로 이 조사받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공수처 압박이 좀 거세졌던 것 같고 공수처한테 받은 메시지까지 손준성 검사가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보면은 뭐 이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12월 6일 10시 출석 가능하신지요? 뭐 이렇게 묻는 좀 기계적인 문자긴 한데 아마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이거 뭔가 좀 부당하다, 너무 압박이고 좀 과도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공수처는 한편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의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네,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고요, 참고인이라면 참고인일 수 있는데 또 현직 판사라 보니까 굳이 불러 조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이제 질문을 한 다음에 전화 같은 걸로 확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사찰 당했다고 알려진 그런 판사들한테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재판할 때 조금 위축이 됐는지 뭐 그런 뭐 질문을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식 조사는 아닌 거죠. 뭐 수사 보고 형태로 아마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손준성 검사 구속에는 실패했습니다만 기소는 불구속 기소로도 결국 기소할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이런 말 하기에 좀 그렇긴 한데 구속영장을 왜 했는지 뭐 지금 이제 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구속영장이 지금 2번 기각돼 버렸고요. 기각될 때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영장 청구할 때는 특히 직권남용죄가 의무 없는 일을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1차 영장 때는 기각될 때 특정이 안 돼서 기각이 됐다고 할 때 2차 때는 2명으로 특정이 됐다. 뭐 성모 검사, 뭐 업무 특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특정이 지금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안 됐다 그러면 기소를 하긴 해도 또 만만치 않은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발 사주도 하고 판사 사찰도 하고 다 해서 지금 기소할 생각이 지금 공수처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혐의 일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식 날 선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협찬금 뭐 불법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여러 건이 있어요. 전시회를 뭐 여러 개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무혐의를 받은 건 일단 2016년 12월부터 한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했던 르 코르비지에 전입니다. 예. 르 코르비지에가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하고 뭐 프랑스 마르세유의 집합건물, 그러니까 사진 보면 또 이런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실 만한 분도 많으실 텐데 이때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해가지고 협찬 기업이 한 23개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김건희 씨가 협찬받은 게 과연 검사 윤석열과 무관했을 것인가라는 게 이 혐의의 출발점인데 일단 검찰은 이게 시효, 이게 청탁금지법은 시효가 5년이거든요. 근데 예. 2016년 12월에 개최됐던 전시회니까 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효 전에는 어쨌든 이 사건을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당시 검사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책 이전에 대구 고검검사 였던 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대전에 있는 검사와 이 서울에서 발생한 이 전시회 사이에 뭐 대가성 내지는 뭐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코바나 컨텐츠 그 협찬 의혹 전체가 무혐의가 아니고 아닙니다. 일부만 무혐의. 이런 5년 얘기네요. 지난 청탁금지법, 그냥 김영란법 위반 그 부분만 무혐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 뭐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에요. 지난해 10월 달에 고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되고요. 대가성이 입증 안 된다 하더라도 부정청탁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야수파 뭐 걸작전 이런 거 하면서 당시에 인제도 많이 협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던 때거든요. 요때 이제 좀 뭐 원래 4개였는데 16개 기업으로 늘어난 거 요거 혹시 편이 아닌가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2017년 12월 달에 했던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제가 좀 표현이 사투리 좀 쓰는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게임 회사 등등이 좀 협찬을 했는데요. 혹시나 관련성이 있는지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러면 계속 조사를 한다. 요거는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일부 무혐의 해서 눈치 보고 또 수사 계속한다 해서 눈치 보고. 네. 또 왜 그러냐면 박 변이 오래된 사건인데도 조사를 지지부진하다고 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관련자가 다 구속됐는데 아직 김건희 씨 안 불렀단 말이죠. 납득이 어렵죠. 네. 그냥 여기서 김건희 씨가 아닌 일반인 어떤 사람이라면 벌써 추석 전에 불려갔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는 뭐 결국은 정치권 어떤 눈치 보고 그런 어떤 결론이 소환 조사를 안 하는 결론이 나는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런 부분 의혹 제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뭐 대단히 무리했다고는 판단하진 않지만 민주당에서 이게 윤석열에 대한 선물이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직책에서 이 대선 주자로 바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하든 정말 이 정치적 중립성에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혐의를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거 봐주는구나. 의도적이 있어서 이건 또 뭔가 뭐 길들이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자초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윤석열 후보가 감당해야 될 또 정치적인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의혹을 덜기 위해서라도 소환 조사는 뭐 최소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언젠간 해야 되는데요. 네. 계속 시간 끌면 끌수록 더 소환이 어려워지거든요. 참. 근데 검찰 난감합니다. 입장은 뭐 이 고발한 컨텐츠 아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계속 수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더 할 게 어디 있어요. 다 불렀는데. 제가 아니 김건희 씨 안 모르겠어요. 불렀으니까. 아니 그래 그거만 불러서 네 했나 이거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수사를 일부 해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씨를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유튜브 방송들 유명한 유튜브 방송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죠. 가세연이라고 예. 알려진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을 다녀왔고 정가를 감추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바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완전 전형적인 명예훼손 내지 후보자 비방죄가 좀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아니 소년원 출신이면 그 샤브거실은 어떻게 치고 네. 다 검사 시벌은 어떻게 되고 그러게 다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루머 자체가 완전 허위 사실이기도 하고 이게 다 인터넷에 졸업장을 통해서 뭐 공개가 다 돼 있다라고 하면서 더 퍼지기 전 SNS에 많이 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 조치를 내린 거고 뭐 이거 말고도 지금 강용석 또 김용호 씨 많은 고발을 좀 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성남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뭐 SNS 혹은 TV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그 3개 초등학교 졸업장을 여러 번 공개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 분들도 많죠. 예. 근데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초등학교 퇴학당해서 소년을 갔다 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졸업장은 어떻게 이 졸업장은 위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최소한의 뭐 앞뒤 검증도 안 안 맞아요. 됐다고밖에 네. 볼 수 없고 사실 제 기억으로는 이 대선 후보로 뛰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전가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효된 형에 대해서도 아마 다 나오는 거를 공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뭐 소년 전가 같은 부분도 나왔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렇다면 소년 공과 사람들 또 뭐 소년 원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혼동되게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며 이렇게 마치 사실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좀 악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파나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좀 강하게 될 뿐. 왜 제가 무슨 말 드리냐면 가세현 같은 경우는 구독자나 조회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을 통해서 크나큰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네티즌이나 유튜브가 뭐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거는 벌금으로 마친다면 벌금 한 2, 300.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더 가중한 처벌이 지금 근데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좀 더 현실이에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해서 재판에 간 것만 몇십 건인데. 엄청 많다고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재판에서 그냥 벌금 2, 300 나오니까. 그런데 그 하루 방송에서 슈퍼챗만 몇백 몇천 터지거든요. 몇천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벌금 내면 되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뭐 더 문제는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순간적으로 이게 카톡으로 돌면 진실을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모른 채로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중을 또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인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예.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그때도 허위사실 유포로 맞습니다. 고발당했죠. 예, 그때도 거의 뭐 이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는데 선봉에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낙상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마치 부부싸움이 있었다. 심지어는 뭐 일방이 맞은 것처럼 더 나아가서 뭔가 부정행위 운운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을 진짜 팩트인 것처럼 사실관계가 맞는 것처럼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선대위 측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제가 법원에 계신 분한테 들었을 때 이 가처분 사건, 그러니까 임시 삭제를 빨리 좀 해달라 이런 게 한 번 게시글이 올라가고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여기에 지명된 당사자는 정말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빨리 삭제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사건이 증폭을 했는데 거기에 일조한 게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잔인한 부분이고 항상 충격 단독 이런 식은 사실 인격 말살을 한쪽에선 하면서 본인들 수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플랫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허위사실 유포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플랫폼에서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중재법 지금은 멈췄습니다. 사실은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과 같이 가야 돼요. 이것도 그만큼 징벌적 손해를 매겨버리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했던 것처럼 슈퍼셋 천 받으려 하다가 10억 물어줘야 되거든요. 못하게 되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법은 지금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 모든 언론 좀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한 것 같고 최소한 유튜버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고 그 책임을 만약에 그게 법이 안 된다면 최소한 지금 말했던 것처럼 플랫폼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그것도 유튜버는 또 외국 회사거든요. 전혀 지금 무방비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글쎄요. 이게 유튜브 구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슈퍼챗의 뭐 한 38%, 뭐 40%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네. 플랫폼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1, 2등 슈퍼챗을 얻는 이런 컨텐츠를 안 없었죠. 아무리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방송이라 그래도 안 없앤다. 네, 제동을 걸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방금 이렇게 아내 폭행설도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조폭 출신이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아내 김혜경 씨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학교 찾아가서 교사의 뺨을 때렸다거나. 네, 극성 엄마인 것처럼. 이게 전부 다 가짜 뉴스인데 유독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가짜 뉴스가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가세연이라는 게 언론 기관도 아닐 뿐더러 일단 많은 구독자들이 좀 보수 진영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지만이 슈퍼셋이라는 게 터지면서 수익이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허위 사실을 말하면 안 되죠. 돈 벌리잖아요. 아무도 제재가 없는데 하죠. 할 수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슈퍼챗이 안 터집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선거 캠페인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이게 영 맞닥찬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풍 불 수 있다. 네, 역풍 불 수 있고 이게 일단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은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중에 가로세로 연구소처럼 보수적 색채를 띠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죠. 아직도 이재명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그런 모양새인데 또 이 조동은 교수 사생활 논란 이것도 역시 조동현 측이 가로세로 고발했죠. 네, 맞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에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허위 사실에다가 가족들의 초상권,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 의도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 등등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저 다른 걸 떠나서 그 초등학생 아이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오픈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잔인해요. 그건 안 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특히 아동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유튜브도 절대로 이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로 지적했더니 강용석 씨 하는 말은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지 않느냐. 그게 변명입니까? 물론 뭐 생후 28개월 사진이라고 하고 뭐 눈을 가렸다고. 그랬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겼죠. 다 공개라 그래요. 뭐하라 합니까?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생겼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 말이라고 할 게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좀 큰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계속 상처를 받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진짜. 이게 좀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고소 고발과 재판 결과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장현미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